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그 3주간은 우리가 윤리를 공부하기 이전에 알아야 할 일반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상식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소양, 이런 방향, 지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치과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리를 얘기할 때는 그냥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어떤 빈 공간에서 백지 위에다 윤리를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의 역사를 우선 대체적으로 자세히는 뭐 얘기는 안 하고요. 다른 수업이 있으니까요. 치과의사학이라는 수업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배우도록 하시고 쭉 흐름만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하에서 윤리를 어떻게 써나갈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네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요. 먼저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탄생됐고 또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런 지위를 확보하게 됐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떠한 윤리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우리가 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과의사에게 왜 윤리가 필요한지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면에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만 제대로 된 실천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피상적으로만 들어서는 실천이라는 것이 담보되지 않겠죠. 그래서 역사를 알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윤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만, 우리 현실 속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견해와 근거를 제시하려면은 여기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죠. 윤리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할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치과의사 윤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치과의사라는 직업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또는 직업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내가 속한 국가, 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적인 노력을 어떤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윤리라고 그러면은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윤리라고 그러면 나의 욕망을 억누르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뭐 올바른 것이다. 무조건 옳은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있는 반면 거꾸로 그래서 또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억누르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나를 나이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그런 이질적인 요소로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시각 조정이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그 규범을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규범을 찾아나가서 그것을 합의에 의해서 그런 규범을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구조화하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직업 속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속에서 윤리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으로 주어진 뭐 어떤 규범 또는 준칙, 뭐 명령, 윤리적 명령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 속에서 스스로 터득하는 그런 윤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나오는 거지만 소명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콜링 뭐 그래서 어떤 종교적 소명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성스러움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런 의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언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자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해 당사자가 돼서 서로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이해한 바탕하에서 상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이. 그래서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지, 어떤 문화권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가 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에 많은 것들이 축적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 치과 의사라고 하는 직업 일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강병 관리 경험의 흐름. 아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험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열해 본 겁니다. 뭐 기록에서 보이는 최초의 치과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해시레죠. BC 3000년경에 이제 이집트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투르리아라고 하는 지역, 고대 문명이죠. BC 650년경에 이미 금으로 만든 보천물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21세기라고 해서 고대인에 비해서 물론 많이 발전하긴 했습니다만 그 구강병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발전은 아니라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발전은 많았지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도 보니까 AD 600년 경이니까 뭐 몇천 년 전이잖아요. 2000년 안 됐지만 거의 1500년 전에 온두라스 남미 지역이죠. 남미 지역에서 조개 껍질을 임플란트한 그런 유골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전도 상당히 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세에는 이제 유럽에서 떠돌이 치술자가 있었죠. 근데 이때는 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부터도 고대부터도 퇴보된 그런 더 퇴보된 뭐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조선 뭐 고려 조선을 통틀어서 한반도에는 이상하게도 치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에는 뚜렷한 기록이 보여요. 12세기부터 치아 전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그런 기록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은 뭐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일본에서 보이는 게 한반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치과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유럽에서 발전된 거잖아요. 근데 그 기원이 어떤가를 보자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의사가 내과와 외과로 구분되어 있었죠. 이렇게. 내과, 외과로 구분되어 있었고, 치과는 외과에 속해 있었던 거죠. 외과에 속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 뭐 18세기 와서 피에르 포샤르라든가 또는 존 헌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분리가 시작되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도 이제 피에르 포샤르 같은 경우는 특히 보철이 발전했고요. 존 헌터는 구강의과를 발전시켰습니다만 두 사람 다 원래 기원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과에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적 직업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외과의 한 분야로서 그럽니다. 외과의 한 분야로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서는 치과 의사를 부르는 이름이 덴탈 서전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죠. 덴티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덴탈 서전. 그러니까 치과는 외과의 한 영역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이게 분리 독립이 시작되죠. 분리 독립돼서 1928년에 가이스 리포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명실상부한 독립된 전문직으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크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선 한반도에서는 1913년 일제 때죠. 일제가 치과의사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직업을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바탕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실제로 치과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지만 일제가 이 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향식 조직 문화가 이때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서양에서는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중세 유럽에서 떠돌이 치과 시술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향인 하향식 그런 조직 문화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면허라든가 이런 걸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제 권력이 일방적으로 직업 조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뭐랄까요, 그 자생적인 그런 윤리들이 그 형성될 그런 충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몇백 년 동안 자율적인 조직으로 존재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사회에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권력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가 늦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지금 다 망했습니다만, 구공산권,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구공산권에서는 치과의학이 의학으로부터 따로 분리되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분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서구 사회처럼 그렇게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강화학 모델, 스토마톨로지 모델이죠. 그런 모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역사적 경험으로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한국의 치과의사 조직과 윤리를 보면요, 국가가 면회 주체가 돼 있어요.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스스로 면허를 주고받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로얄 칼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자기들끼리 이제 무슨 클로즈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업 조직을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했던 그런 경험 속에서 국가가 인정한 거였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국가가 면회 주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협회라는 게 만들어지죠. 뭐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뭐 온갖 의료인들이 협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의료법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치과의사협회에 가입이 되도록 돼 있어요.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하향식 조직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그 조직이 필요해서 모든 사람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조직에 들어와 있으면은 국가가 관리하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당연가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고, 오히려 그 전문직 조직이 자기 조직에게 이해를 지키는 그런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죠. 국가가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됐죠. 과거에는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가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업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연가입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당연가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입돼야 되니까 그 직업 조직의 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역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의료인이 협회에 당연가입을 의무화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말고는. 일본조차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이번에 의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잠깐 있었는데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 통제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권 조직으로 변질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윤리를 얘기할 때 배경으로 삼아서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과의료 윤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5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윤리의 기원 얘기하고, 그다음에 근대적 의료 윤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쟁점, 실천 방식, 그다음에 한국의 치과의료 윤리 기본. 이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료의 기원을 봅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죠. 거기 보면은 해악 금지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환자에게. 뭐 선행을 베풀어라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아무도 강조를 하지 않는 거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상업적 성격이 들어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건 일종의 계약서라고 저는 봐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거는 의술을 가르쳐주는 선생과 의술을 배우는 학생 간의 계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덕적인 성격도 들어가지만 거기는 상업적인 성격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스승이 나에게 의술을 가르쳐준 스승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뭐 기꺼이 돕겠다. 그다음에 뭐 스승의 아들이 의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돈 안 받고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업적 성격의 문서였던 건데, 그것이 이제 후세인들이 그 상업적 성격을 탈색하고 윤리적인 성격으로만 강조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이미 7세기 이제 물론 이제 히포크라테스보다는 상당히 늦습니다만 이때 이런 논 대의정성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히포크라테스 전서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제 세조, 조선의 임금이죠. 세조가 의학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15세기 조선이죠. 여기서 의사의 윤리에 관련된 그런 문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저는 이건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데 인술 이데올로기가 이제 만연하죠. 그래서 의술은 인술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떤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면은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인술이 무너졌다, 인술이 상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 생각이라고 봅니다. 인술은 이데올로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 개인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조직의 수준이 아니라 집단의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 수준이 아니라 개인 수준의 문제로 개인의 윤리성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렸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의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 윤리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윤리를 얘기할 때는 그거는 개인 수준에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 수준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고요. 그럼 왜냐하면 근대적인 그 의료 윤리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1803년이죠. 19세기 초반에 미국의 토마스 퍼시빌이라는 사람이 메디컬 에틱스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근대에서는 최초의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서가 쓰여졌겠냐는 거예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무분별한 의료 행위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가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윤리가 강조되는 이면에는 윤리가 무너진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경우에 이런 거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의사협회가 만들어지죠. 해서 만들어서 윤리 선언이 나와요. 1847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반세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윤리를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무분별한 그런 의료행위 행위점으로 인해서 의사들의 전체 평판이 나빠지잖아요. 자기의 평판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그 직업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사과 솎아내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바구니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걸 솎아내야만 다른 데로 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뭐 징계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자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부터. 그리고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1866년이에요. 그래서 윤리규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거는 사실은 194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세계의사협회죠. 이게 48년이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잖아요. 근데 이때 왜 만들어졌겠냐 보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저질러졌던 아주 극악무도한 생체 실험이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치과의사 윤리라는 문서가 1971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 한 장짜리죠. 그리고 쭉 아무것도 없다가 2006년에 치과의사 윤리 선언 헌장 지침이라는 3개의 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치과의료 윤리의 주요 쟁점들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 항상 제가 인용하는 그림인데 이게 보면 시기가 1523년에 16세기경인데 치과 의사들의 모습, 그러니까 뭐 그때는 치과 의사라는 이름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치과 시술자들이죠. 시술자들의 행태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판화예요. 판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그 복장이 화려하죠. 그래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뭔가 치료를 하는데 환자는 굉장히 이렇게 찢어진 바지를 입고 엉거주춤 서 있는, 환자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제3의 인물인데 제3의 인물의 손이 여기 어디가 있습니까? 환자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16세기에 벌써 수백 년 전에 치과의사의 윤리에 관련된 풍자잖아요. 풍자 예술작품 판화거든요. 목판화로 그린 건데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윤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치과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성격의 생방에 강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상업적 영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수익을 맞추지 못하면 그건 몰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 성격과 우리가 윤리적 성격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아말감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건 치과 의사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재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쟁점들이 많았고 그 윤리적 쟁점 속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과학 기술이라는 거. 아말감의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때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니스 파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치과 의술의 상업화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름을 페이니스 파커로 바꾼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미국에서 네트워크 치과를 뭐 수십 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상업적 치과 의료의 뭐 원조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트워크 치과 이런 것들의 원조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것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윌리엄 모턴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에테리로 전신 마취를 최초로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특허를 둘러싼 아주 다양한 다툼을 벌이죠. 그리고 그 특허를 차지하기 위한, 독점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행위를 벌이다가 결국은 그 몰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경화공 팔카나트인데요. 아이고. 요것도 이제 특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팔카나트 지금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고디어라고 하는 그 지금도 있는 회사죠. 타이어 회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허에 관련돼서 살인사건까지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치과 의술이라는 것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100년이 넘은 지금 21세기지만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는 이런 치과 의료 윤리를 얘기할 때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치아 매매거든요. 이제 이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존 헌터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는가 하면은 수탉의 벼슬 있잖아요. 수탉의 벼슬에다가 사람의 발육 중인 치아를 뽑아서 거기다 심습니다.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라난다는 것을 관찰을 하고 그걸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치아 이식 열풍이 벌어집니다. 이 그림이 지금 그런 치아 이식 열풍을 다루는 그런 풍자화거든요. 풍자화 1787년에 그려진 그림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허술한 사람들이 와서 이를 팔아요. 그러고서 돈을 이렇게 보면은 동전을 딸랑딸랑 하면서 나가죠. 저기 뽑은 그 턱을 받치면서 이거 판 거예요. 이를 판 거예요. 살아있는 이를 판 거고 여기 이제 귀부인이 그 산 이를 갖다 심는 거죠.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이건 타당하지 않죠.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100% 실패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유행이었고 당시 신문에 치아를 산다는 광고가 많이 나왔을 정도로 그렇다는 겁니다. 바이폴룸 연구라는 것은 재소자들이요.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 우식 실험을 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달리해서 한 팀은 설탕이 많은 음식을 주고 한 팀은 그렇지 않은 설탕을 줘서 우식 발병률을 조사했던 그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전혀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소 감염성과 헬리코튼인데 뒤에 그 그림이 있으니까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국소 감염소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컬 인펙션, 포칼 인펙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구강 내에서 무슨 발치 수술하거나 하면은 그것이 박테리아가 된다. 그래서 그 박테리아가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예를 들면 인공 관절이랄지 인공 판막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구강에 시술을 하려면은 사전에 항생제를 투여해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최초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과장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헨리 커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정신과 질병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면은 정신병이 로컬 인펙션에 의해서 포칼 인펙션에 의해서 생긴다고 자기네들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강 내에 충치가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건 거의 신념에 가까웠죠. 그래서 뭐 주립 어떤 정신병원 장이었는데
아주 철저하게 정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몸을 수색을 해서 거기에 어떤 그 감염의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제거하는, 그래서 치아를 뭐 거의 다 뽑는 이런, 그래서 치과 의사를 저기 정신병원에 고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이제 누군가가 어떤 역사학자가 발굴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보면 윤리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윤리적인 문제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학적 신념, 잘못된 신념이죠, 결국은. 그 신념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개입되지 않으면 윤리적인 문제도 역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윤리라는 게 그 대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과학적 팩트와 윤리, 과학이냐 윤리냐 이렇게 이분 구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과거에 옛날에 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런 논쟁이 벌어졌었거든요. 과학이냐 윤리냐.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게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과학이냐 윤리냐를 대립구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문제는 결코 과학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거다는 거예요. 과학과 윤리는 대립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과의료의 실천 방식입니다. 면허, 이건 이제 국가가 주거나 또는 우리 과거에는 그 자율적인 그 직업 집단이 면허를 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적인 면허를 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가 또는 국왕이 윤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정 시대에는 이제 왕이 와서 인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 협회를 만들잖아요. 외과 의사를 협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면허를 스스로 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왕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왕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슨 단체 이름에 로얄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로얄 칼리지 오브 서전스, 로얄 칼리지 오브 덴티스트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다 이제 왕의 윤호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근대 국가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왕이 국가로 넘어가죠. 국가로 넘어가서 국가가 면허를 관리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가 면허를 관리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나라,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 독립적인 면허 관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기 직업인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면허 관리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제너럴 메디컬 카운슬 또는 제너럴 덴탈 카운슬이라는 게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에 메디컬 카운슬 또는 덴탈 카운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위원회가 면허를 관리하는, 그래서 그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관 반민의 반자율적인 그런 관리 조직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적 면허 관리 조직으로 가야 비로소 우리가 윤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허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율적 규약엔 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는 2006년에 선언, 건장, 규약, 지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관리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이, 의사 전문직 집단이 당연하게 어떤 이기적 집단으로 돼 있어요. 자기 이익을, 직업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그런 이익 집단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의 범죄 행위, 예를 들면 의료 행위 중에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처벌하는 규약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윤리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재적인 자율적인 그런 통제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런 독립적인 면허 관리 조직 같은 것이 필요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징계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치과의료 윤리 규범입니다. 2006년에 아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윤리선언 6개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리헌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과 기본 원칙 4개항, 그다음에 치과의사의 의무라는 10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침에 있습니다. 이 10개 의무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과의사 협회에서 대의원대에서 통과된 그런 것이지만 지금 치과의사 협회는 제대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덴탈 프로페션,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우선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몇 사례 말씀드렸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학적 사실만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과학적 지식이 임상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물론 이제 뭐 치아를 담당합니다만 그 배경에 있어서는 그 환자의 몸 전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리 인포엄드라고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의과 일반에 관련된 그런 지식 정보가 상당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저는 좀 경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디컬리 인포엄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그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덴탈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전문직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저는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속성이 필요하다. 과학, 임상, 의학, 그다음에 인본주의,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렇게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전문가로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속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선 여러분도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지 공부를 합니다. 제가 옛날 학생 때 공부가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바꾼 그런 사례인데, 재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으면 또 의미가 생깁니다. 삶의 의미, 내가 공부를 하는 그 의미,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환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그러려니까 공감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사례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가 어떻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 고통에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 환자의 문제에 몰입을 해죠. 그래서 몰입을 해서 환자의 문제에 몰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탐구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재미와 의미를 느낄 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는데 억지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억지로 낙제 면하고 졸업해서 면허를 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존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재미와 의미를 느끼고, 그다음에 환자에 공감하고 몰입해서 공부를 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규범을 논의하기 이전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건강을 물론 중요한 거죠. 재미와 의미의 바탕이 되기도 하죠. 생물 문화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생물학적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 현상과 연결됐다, 연속이 있다는 거죠. 많이 얘기합니다. 바이오사이코소셜, 생물, 심리, 사회적인 3가지 영역에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이건 이제 정의와 평화. 정의와 평화가 중요한 거겠죠.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그렇고요. 법과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성공적인 진료. 제가 successful consultation이라고 적었는데, 성공적인 진료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선 환자의 공감을 해야 되겠죠. 환자의 고통에 공감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환자의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우위에 어떤 우월한 위치에 서서는 환자와 공감하기 어려운 거죠. 내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환자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맞춰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환자의 이야기를. 환자의 그 입안만 들여다보고 그냥 바로 진료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고통스러웠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경과를 거쳤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임상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어떤 표현을 주로 하느냐, 표현에 관련된 것을 아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표현을 아는 것이 그걸 알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예술적인 공감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소설이나 시를 읽는다든지 또는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뭐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저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환자를 이해하려면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환자를 설명하는 그래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결국 문제를 푸는 겁니다. 환자의 문제를 환자와 함께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Successful Consultation이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진료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 과정을 저는 이렇게 도식화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과의사로서 전문가로서의 삶의 영역을 제대로 지키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내 업무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진료 행위라 그 자체 또는 어떤 기술을 재미 붙여서 그를 하는 그런 재미를 붙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의미가 생겨요. 의미가 생기고 그러면 행복해요.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건강하죠. 그죠? 행복하면 건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의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 공동체에서의 관계에 이런 균형이 맞으면 평화가 오죠. 그러면 이 세상에 정의가 지켜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내가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면 평화가 오고 정의가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삶의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치과 마모된 유의사율이라고 하는 어떤 탐사 보도 필름인데요. 이것을 꼭 좀 보시고 앞으로 우리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 이런 기사도 한번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